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가 보궐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2017년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그가 보궐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째 되는 그런 때에 평양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소위 북풍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경우에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에 가서 북쪽의 수계를 만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극약 처방인 것이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후에 한 번 쓰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풍을 사용하는 좌파 정권은 이미 자생 능력을 잃었다. 그런 상태다. 이런 뜻이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미 인공호흡기 꽂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임기 5년의 정식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우리 헌법이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식 취임일인 2월 25일에 취임한 정식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지 4년 7개월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시점인 2007년 10월에 소위 북풍을 사용했습니다. 평양에 북측의 수계를 만나러 간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만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준 보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퇴임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청와대 대통령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위헌성, 위법성이 그의 자생 능력의 상실을 앞당겨 버린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대비시켜 보면 노무현 정식 대통령의 경우에는 4년 7개월여가 걸렸던 이러한 인공호흡기를 꽂는 시기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1년 4개월 만에 그러한 때가 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도 아마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현재 미국 방문 중입니다. 미국 날짜로 9월 24일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그는 남북 경협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것을 연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5천만 국민은 현재 청와대 대통령인 공무원 문재인이 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의 1년 4개월여 이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출생은 물론 2017년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짧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연명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곧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두고 살펴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그러니까 5월 9일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그런 시점에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이러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 이러한 거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래서 그가 당선이 되면서 곧바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은 이미 국민을 속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보여주었던 혁명정부의 청사진, 그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설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소개할 겁니다. 물론 학자는 원래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예언처럼 적중하는 이 논리의 힘에 전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저 편안하게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가 보궐 대통령이던 시절부터 무엇을 했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것을 모두 지켜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는 팩트,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후보였던 때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보궐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내세웠던 플랜이라고 하는 것, 플랜은 물론 미래의 일을 가리키죠. 그것을 이제 그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가 돼버린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분석하고 채점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이미 지켜봐서 이 플랜은 더 이상 그 플랜을 진행할 내일이라는 여유가 없는, 이미 그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다 써버린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았던 사실을 가지고 대조하는 작업을 하자, 그런 것이지요.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을 바꾸면서 무엇을 빼돌려 버렸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속임수로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는 원래 정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그런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보면 번지르르한 경제정책, 그것도 헛것이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거창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현재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이르러 겨우 그 제목 하나를 개념 정의하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개념 정의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고 보니 결국 그들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이론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혹시 아직도 번역 중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호흡을 하고 뇌신경을 각성시킨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조금 관련된 분야라든지 혹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국제관계에 있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사실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문재인 정부라고 요새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대로 있고 대통령만 혼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스템인데 그 정부에다가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정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생각해서 대통령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인다든지 혹은 대통령 재임기를 통째로 누구 정부 이렇게 부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이 그러한 호칭에 그러한 명칭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아 나 역시 같은 명칭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5년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다 부셔서 새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렇게 한낱 정치 세력 혹은 대통령이 된 어떤 개인 그들의 손에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5천만 국민이 지탱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지금까지 근 70년 세월 세계 속에서 남들과 같이 오픈된 상태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희망찬 포부는 그저 자신들의 잠깐 그 찰나에 불과한 그 파티용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브레인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집행정부를 운영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청사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1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12회 제주 포럼에 개회식 영상 축사를 보낸 그 축사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새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 문제 해결을 이뤄내겠습니다. 이 그 몇 줄 문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어떤 각 단계별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새 정부는 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다른 것이지요. 그 새 정부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들어갔으니까 새 정부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포부를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 정부여야 하겠다. 그러면 새 정부를 1단계로 두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 정부는 두 번째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의장으로 이끄는 방법은 여러 나라들,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그래서 대화의장에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장에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1단계, 2단계. 그런 상태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의장에 나온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 피우게 하겠습니다.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4단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지요.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한반도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 피우게 하겠다. 그 방법이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앞에서 보았던 1, 2, 3단계가 달성된 이후에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것이고 그때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게 되는구나. 그것이 4단계로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기적을, 이 경제공동체가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한반도의 기적의 출발을 한강의 기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강의 기적, 아무래도 그쯤 되겠죠. 그것이 이 한반도 기적의 토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동강의 기적을 합해서 거기까지 이르면 이제 한반도의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죠. 남북이 아우르는, 남과 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경제 공동체에서 열매를 따가는, 그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는 남이라는 제1주체, 북이라는 제2주체로 엄연히 나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다루게 될 노무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변함없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북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는 하나로 혼화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제 공동체라는 데서 공동체라는 말은 자연 발생적인 것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혹은 계약에 의해서, 역시 법적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것, 그저 나중에 보니까 주의하고 구분이 돼서 어떤 그 비슷한 색깔을 띠는 것, 이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 공동체란 통일과는 관계없는 개념이고, 국가와 국가가 합해진 것과도 관계없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제주 포럼에서 한 이야기 소개해드린 그 속에 골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프로젝트는 최소한 1, 2, 3,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저 1단계가 지나면 로켓에 그 연료가 타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1단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1단계가 없어도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반드시 지금 2단계에서는 1단계가 밑에서 받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그 아래에는 2단계 또 그 아래에는 1단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4단계에 이르렀을 때, 즉 이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정책을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아래에 3단계, 다시 그 아래에 2단계, 그 아래에 1단계가 그대로 변함없이 있어야만 이 문재인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공의 조건은 그 하부 구조가 탄탄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프로젝트의 그것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본인이 고백한 대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노무현 프로젝트는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타버리고 없는 상태로 멈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무현 프로젝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엔진을 붙이겠다고 한 것이 바로 문재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이 타버린 노무현 프로젝트에 잘 맞을 것인지, 그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여기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저항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기관을 이식하거나 하면은 저항이 있죠. 그것과 같은 문제점은 아직 해보지 않아서 앞으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새 엔진을 달면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요. 그래서 이 노무현 프로젝트, 죽은 프로젝트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엔진을 붙여서 결국은 노무현 프로젝트를 살려내고 또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미지수이지요.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통령 프로젝트에서 차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새 엔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의 요체인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새 엔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 올해 2017년 4월 23일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이라는 그 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죠.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이라는 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장 서두에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예,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새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주포럼 제1단계, 바로 새 정부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 새 엔진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이 새 엔진,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바탕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러면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 아니면 2단계이겠죠. 그런데 2단계는 협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육자회담도 하고 수많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 회담의 장에 나오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그 1단계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라고 했을 때 이 북핵을 없애는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1, 2, 3, 4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위하여 첫째,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 그것으로 최근 대통령의 그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한국형 삼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 하는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첫째, 킬체인. 둘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KAMT. 셋째, 대량 응징 보복을 나타내는 KMPR.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 전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계획된 우리의 전 방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킬체인은 30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이
선제 타격 체제입니다. 대단히 능동적인 그러한 방안이죠. 그러면 이 킬체인에 포함되는 것이 최근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사드가 있습니다. 이 사드는 1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보는 네이버 지식백과 2014년 3월 19일자에 그 백과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방 관계자나 혹은 이러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정견을 발표하는 대통령 후보자나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가 6개로 구성된다. 발사대 2개짜리 사드 포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7년 현재. 게다가 한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포대가 4개 정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추구한다면 향후 사드 3개 포대 정도는 반드시 추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형 3축 체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국방 정책은 단계되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갑자기 수립을 하고 갑자기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받아 오면서 점점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도 있겠고. 그런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3축 체제를 지금 지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그 무기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그리고 425라고 하는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업, 이것도 이전부터 이미 계속 준비해 오던 것이 2017년에 이제 착수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는 우리 이지스함이 3척 있는데 그 이지스함 각각마다 SM3를 20발씩은 장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우선 급한 대로 최근 일본 자민당이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나라이지요. 이지스 어쇼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군요. 이지스함 탑재 유격 미사일 SM3와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것도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그러니까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는 노무현 프로젝트에는 없었던 것이고 문재인 프로젝트에 들어간 새로운 엔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프로젝트의 엔진이 타버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노무현 프로젝트와 문재인 프로젝트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프로젝트는 그 14선언 당시에 그쪽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 문재인 프로젝트는 역시 이번 선거 때부터 혹은 지난 그 이전부터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프로젝트에서 국방력은 현상 유지, 그리고 조금 향상,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프로젝트에서는 국방력의 거의 수직적 향상, 그래서 압도적 우위 확보, 상당히 다르죠. 노무현 프로젝트에서 국제 공조 유지, 그러니까 한미,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러한 것을 유지하겠다 그랬고, 문재인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공조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프로젝트는 즉시, 그러니까 14선언과 즉시 경제협력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프로젝트는 이 부분에서도 다르지요. 1단계를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단계까지 가서 경제협력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 구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단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라고는 하지만 국방력의 이러한 향상, 거기에 바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는 그것이 아주 조기,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20년에서 2023년 이후로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라고 하는 것은 2020년, 2023년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렇다면 1단계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단계가 20년이라고 치면 대통령이 이제 2018년, 19년, 20년, 그럼 20년 5월, 21년, 22년 5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없겠죠.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한 가지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한 부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십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위라고 한다면 확실히 위에 있어야 하겠죠? 동일하면 안 됩니다. 북한보다 국방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전쟁이 나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대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공식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토하고 있는 것은 핵실험 아닙니까? 세계의 강대국들이 북한을 견제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심지어 중국까지 나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은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는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적을 상대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핵은 궁극의 무기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우위를 갖는 그러한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언을 했죠.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먼저 이루고 그것을 1단계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핵이 무엇인지,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러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1단계 없는 2단계에는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출발부터 핵을 가진 적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이 핵을 먼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를 꽃피우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긴 세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들이 도전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어떤 방침을 세웠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때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즉 경제협력이 먼저인가 아니면 긴장 완화가 먼저인가.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원칙은 이렇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이니까 긴장 완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하자. 안보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모색하자.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북측보다 잘 사는 풍요로운 국가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 원칙론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것은 경제 협력을 먼저 하면서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자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협력을 하다 보면 그 긴장 완화도 아주 적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안보 위협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저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선 첫 마디 말을 붙이는 것, 그것이 그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안보는 중점이 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문제를 또 풀려고 노력을 했죠. 이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경제협력이 먼저이고 긴장 완화가 뒤에 오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하고 또 다른 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안보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이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혹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은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반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자료를 전체를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흔히 그 우파에서는 북측에 퍼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동시에 군비 축소를 소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군비 축소를 하자. 그러나 군비 축소를 할 때 내가 먼저 칼을 던질 테니까 그러면 너도 던져라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세칭 좌파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측에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맨손으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면 저들도 따라서 핵을 버릴 것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기획단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국방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국제관계,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국제관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특별히 못 박아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14선언 등으로 볼 수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하면서 사실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좀 간격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톤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방식,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협력이 먼저 그리고 긴장 완화가 나중인 스타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봤습니다. 아주 개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원칙인 긴장 완화 먼저 다음이 경제협력 이 스타일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변형입니다. 원칙과 동일하지는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식은 첫째, 우리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 그렇죠. 긴장 완화의 방식하고 안보가 엮여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협상에 응하도록 설득. 세 번째, 북핵 문제 완전 해결. 그 다음 네 번째, 이제는 경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이 문재인 프로젝트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기간 중에는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히 그 재정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해서 경제적 여력을 확충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 제4단계에서 우리가 경제협력 단계에서 북한에 그야말로 쏟아부어줄 그러한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기간에는 대북 지원을 완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긴축 정책을 펴야 하고 국방을 최우위로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력을 최고도로 신장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거 기간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 닭이 먼저다 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선거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반대를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한 포대가 들어온다고 했지 언제 발사대 6기가 들어온다고 했느냐? 나는 발사대 2기가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발사대가 추가로 4기가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앞에서 소개했듯이 사드 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사드를 반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대통령이 몰상식하고 무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보 위기에 민감한 국가에서 더구나 대통령의 문재인 프로젝트에서 제1단계가 국방력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 측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4월에 한 이야기는 사드 추가 4기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광원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거 편들지 마십시오, 대변인이. 우리는 사드 2기만 알고 발사대 2기만 알고 있었지, 추가 4기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편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틀렸으면 옆에서 틀렸다고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국민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의 실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박광원 대변인은 SNS에도 사방에 써놓고 발표를 하고 하면서 우리는 대통령하고 똑같이 추가 사기는 몰랐다,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지하다, 이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 사건, 사드 1포대가 2기로 그러니까 발사대 2기로 되어 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입장, 그리고 사드 1포대는 발사대 6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네이버 백과사전의 입장, 이 두 개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국내외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프로젝트 제1단계, 그래서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서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자기 자신의 선언과 자기 자신의 문재인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중의 패배를 맛보게 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하겠죠. 그런데 뒤이어서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출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혹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그러니까 내용상 현재 사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죠. 그것을 누군가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동하고 유지하려면 그것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 원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상원의원과의 그러한 접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청와대 자체로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죠. 게다가 이 상원의원의 이야기,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보실장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죠.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들은 두루두루 이 상원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만 것이죠. 공식 루트를 통해서 나온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게 큰일입니다. 상원의원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미국의 국가가 역시 위신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욕을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에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상원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더군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한미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그 큰 사고를 저질러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제 공조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대통령 프로젝트를 역시 실패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건을 스스로 일으킨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닭이 먼저다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했다면 이 계속되는 계속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고라고 할까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저지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달걀을 깨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그 정당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부패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좌파 정당이 집권한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도 또 우파 정당이 그 다음에도 또 우파 정당이 이런 식으로 그 정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자를 우리 국민은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죠. 과거에는 물론 국민이 꼭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더 명확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러한 것이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버릇만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파 정당 출신 의원들을 보면 그들의 태도에서 어느 정당 출신인지가 바로 드러나죠. 그들은 첫째 거만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공부도 하지 않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현명한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나의 다른 책에서도 소개를 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판사나 검사나 정부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수뢰죄의 희생양이 될까봐 그들을 과보하느라고 국민으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수뢰죄의 희생양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독재의 하부구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지요. 그래서 이 공직자들, 특히 선거로 선출되는 각종 공직자들은 국민하고 항상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종종 지적하는 것이 의원들이 메일을 읽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치 도를 나타내는 것이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읽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청원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메일을 읽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 도를 나타내고
그 정당의 다음 선거에서 지지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올려놓은 자신의 메일을 가짜로 올려놓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비교적 현재 속칭 집권 여당이라고 하죠. 이 용어도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단히 성실합니다. 정의당 이런 쪽도 성실하죠. 그러나 현재의 자유한국당 국민의 메일을 읽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더라도 그들은 메일을 그냥 던져놓고 있고 또 메일이 가득 차서 저절로 그냥 정체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스로 혁신하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행태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잃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거만하고 지금처럼 불성실하다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패배할 것입니다. 이 주의를 하나 두고 그래서 국민들은 우파 정당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닭을 먼저 먹을까? 달걀을 먼저 먹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파는 먼저 제 입에 넣고 말 것이다. 제 뱃속을 채우고 말 것이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닭도 없고 달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강대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중국이 달걀을 줄 것이다 하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그런 기대는 적기 바랍니다. 달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달걀은 국방, 안보,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이 달걀이 먼저다 해놓고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문재인의 대통령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노무현 1기 때의 프로젝트 그리고 노무현 2기라고 하는 문재인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연구 분석해야만 아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재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무현의 구상이었고 게다가 노무현의 구상 그 자체도 아니고 자체도 아니고 문재인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팀이 변형시켜버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사실은 2배로 늘어난 것이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러한 자신의 프로젝트
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한 그 구상, 이미 그 구상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를 북한보다 우월한 국방력이라고 해놓고 스스로 나서서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세상에 다시 없을 텐데 왜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하루하루 힘겹게만 보이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1기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팀들이 이번에 완벽하게 다시 모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들이 있어야 노무현 1기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내의 팀들, 그리고 제야의 팀들, 그러니까 정당이라든지 혹은 사설단체들, 여러 그룹들을 다 망라해서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문재인 프로젝트를 제대로 속칭 꿰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노무현 1기 프로젝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큽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할 때 남의 설계도를 훔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 문재인 프로젝트는 마치 해적판 프로그램의 오작동 같은 상황이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의 위협은 매우 심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실력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적을 찔러서 도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처럼 갈팡질팡 한다면 그때는 정말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따질 것도 없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 문재인 팀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이 근본 문제인데 이것은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런 구상을 합니다. 이 대통령 프로젝트. 뭐냐하면 각 단계별로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게다가 일반 비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꿈을 꿔보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보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처음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는 순간 이것은 실현 불가능이라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각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죠.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통령 프로젝트의 핵심 축은 이렇습니다. 물론 국가는 안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잘하면 부유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분야가 같이 발달해서 선진국이 됩니다. 또한
안보가 든든해지면 그러면은 역시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가 되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자신의 조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의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 한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한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북핵 해결, 게다가 통일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 즉 튼튼한 국방 안보를 중요시 하는 경우의 통일 가능성, 혹은 그 안보를 좀 희생하더라도 경제 협력을 앞세워서 좀 민간 간의 교류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닭이 먼저냐 하는 그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통일 가능성, 이것은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안보를 강조하고 국방력의 그 월등한 우위성 확보, 이런 걸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뒷받침이 돼서 통일에 그 정책이 기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아예 정책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에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